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금융기관의 예대 마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권사가 폭리를 취한다, 이자 장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 대비해서 6배의 예대 마진을 수취한다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국회 양정숙 의원의 증권사 이자 장사로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예상한다고 하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의 수익은요, 대부분 예대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각종 수수료 수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방카슈랑스, 카드, 금융투자상품, 기타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예대 마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9월 달에 KDI 경제정보센터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신금리는 1.6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주는 이자가 되겠고요. 대출금리는 4.12%가 되겠습니다. 여신금리라고 해서 이것은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내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대마진은요 2.46%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대마진의 차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1조 원일 때는 매년 246억 원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요. 10조 원은 매년 2,460억 원, 100조 원일 때는요 매년 2조 4,600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1000조 원이면 어떻습니까? 24조 6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금 수신고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럼 은행은 어느 정도의 총 수신고 대비 예대 마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달에 2,312조 원 정도 됐고요. 10개월 만인 2022년도 10월 달에 2,466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약 10개월 동안에 153조 4,886억 원이 불어났고요. 예대 마진 규모는요, 놀랍게도 3조 7,759억 원이고요. 전체 잔고 대비 수익 규모는요, 60조 6,751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금자, 소비자가요, 만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신금리는 더 떨어집니다. 중도 해지 이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금리 곱하기 10% 내지 90%밖에 주지 않다 보니까요,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 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수신금리와 여신금리는 다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똑같이 6%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만약에 소비자, 가입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수신금리 6%짜리 예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기에 그러면요, 6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겠죠. 6%가 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금리 6%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1억 원 대출 시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매월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연한산 이자율은 6%가 아니라 6.1678%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1년 뒤에 6%를 내는 게 아니라 매월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연체라도 탄다면요. 이것은 이자 폭탄이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수신금리하고 여신금리가 다른 점을 차액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신고 2,466조 4,700억 원일 때요. 추가 수익은요. 4조 1,388억 원을 더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살펴본 수신금리 1.66%, 대출금리 4.12%, 그래서 예대마진 차익이 2.46%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보다 더 많은 예대마진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금융기관 등의 거래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투자상품 등은 굳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낮은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낮은 투자 수익률 그리고 수수료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요, 산업자본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금융거래를 도와줬습니다만은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급자족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요새는 P2P도 개인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금융기관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유통기관입니다. 따라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투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성과나 투자 비용이나 세금을 고려한다면 굳이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이 전혀 없는 아니면 거의 없는 AI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제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에 의한 자산관리를 받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요,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라고 하는 NGP 플랜을 통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 목적자금이라든가 은퇴자산 확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산 관리를 할 때는요, 항상 금융 상품을 팔려는 사람보다는요, 평생 자기 편에서 지원해주는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경험 많고 지식이 풍부하며 자기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그 중에서도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를 항상 곁에 두고 자문과 지원과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마치 금융집사를 운영하는 것처럼요. 자, 지금까지 금융기관 예대마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산관리에 있어서는요, 독립된 자산관리사 IFA, 그 다음에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